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이야기는 통영과 나를 위한 생각들입니다. 제가 이제 통영에 와서 느낀 것들, 그리고 로컬 크리에이터로서 하고 있는 일들을 좀 가볍게 얘기 좀 나눠보려고 해요. 예. 아이고. 자, 먼저 저를 소개할 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얘기가 바로 그림이죠. 저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니까 그림을 빼놓고 얘기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먼저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요거는 제가 예전에 했던 작업인데요. 바로 크리스마스 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많이 사셨죠? 예, 그때 크리스마스 실이 여전히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3년 전에 크리스마스 실 작업을 제가 했죠. 그때는 이제 소방관을 주제로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뭐 전 세계에 또 크리스마스 실 경연대회가 있나 봐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거기서 전 세계에서 2등을 했다고, 제 그림이. 그렇다고 뭐 제가 상을 받은 건 아니고요. 결핵협회에서 상 받았고, 요거는 또 이제 기업과 한 일이죠. 기아자동차랑 이제 캘린더 작업을 했고, 제가 모하비라는 자동차를 모티브로 이렇게 그림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서울시청, 제가 통영에 오기 전에는 서울에 살았죠. 그래서 서울시청에 있는 식당, 직원 식당을 위한 공간을 제가 컨셉을 제안을 해서 만들었죠.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여느 기관들이 그렇겠지만 점심때 밥 먹는데 가장 붐벼요. 아주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기다리는 공간이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그냥 복도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복도를 조금 재미있게 어떻게 살려볼까 해서 저렇게 페인트 칠을 하고 제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 밥 먹으러 올 때 일종의 스티커죠. 스티커를 붙인 다음에 뭔가 바라는 것들을 쓸 수 있게 했죠. 그래서 그것들이 많이 붙여지면 자연스럽게 별처럼 보이게끔 이렇게 해서 이제 글을 쓰게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다양한 작품들을 지금도 꾸준히 일러스트레이터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10년 전부터 해오던 일이 바로 나눔입니다. 나눔 프로젝트로 여러 가지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게 처음에 했던 작업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하고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 영화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영화 기억나실 거예요. 디카프리오가 주연한 영화죠. 바로 그 영화의 배경이 됐던 나라가 바로 시에라리온이라는 아프리카의 한 나라입니다. 거기에 이제 아이들이 좀 여러 가지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상황을 이제 그림으로 보여줬죠. 왜냐하면 실제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여주기엔 너무 좀 잔혹하고, 또 그런 모습이 어떤 요즘의 인권으로 따질 때, 요즘엔 여러분들도 뭐 초상권 많이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고통스러운 환경이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거를 또 보여주는 거는 또 그 상대방에 대한 인격에 대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그런 걸 표현해서 이제 그 아이들을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을 진행을 했고요. 요거는 이제 유니클로랑 같이 했던 프로젝트예요. 유니클로는 여러분 뭐 요즘에 불매 운동 때문에 뭐 말이 많지만, 제가 요 어린이재단하고 했던 캠페인은 바로 이 티셔츠를 판매해서 그 수익을 이제 기부하는 이런 캠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작은 도서관의 그림 벽화예요. 제가 오래전부터 뭐 1년에 한두 곳씩은 꼭 작은 도서관의 벽화를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진은 그 김해에 있는 한 작은 도서관의 작업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사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 보이시겠지만 한 아이가 굉장히 열심히 책을 보고 있죠. 이런 친구들이 잘 될 확률이 높아요. 자기 세계가 있고
뭔가 몰입하는 학생이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잘 돼서 10년, 20년 뒤에 저를 찾아오는 거죠. 밥장 아저씨, 아저씨 그림 밑에서 제가 책 읽어서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됐습니다. 아저씨 그림 10억에 살게요. 이러면 전 노후 대책이 한 방에 해결이 됩니다. 한 명만 걸리면 됩니다. 한 명만. 그래서 전국의 도서관을 다니면서 또 어떤 그림을 좋아할지 모르니까 다양한 그림을 이렇게 선보이고 있죠. 이제 또 하나의 키워드, 또 바로 로컬이죠. 오늘 할 얘기랑도 같은 맥락인데요. 저는 이제 계속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집에서 하는 작업들이 사실 많았어요. 뭐 집에서 의뢰받으면 집에서 그리고 납품하고 돈 받고 그거 이제 반복이었는데 벽화를 그리다 보니까 벽화는 이제 현장에 가야 되잖아요. 현장에 가다 보니까 다양한 지역을 자연스럽게 다니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지역의 이제 곳곳을 알게 되고 또 사람을 만났죠. 그때 느낀 게 내가 사는 서울만이 유일한 답이 아니구나. 어떤 면에 있어서 이런 거를 몸소 느끼게 됐죠. 그래서 10년 전부터 조금 이제 나이가 들고 앞으로 뭔가 조금 더 내가 뜻이 선명해지면 바로 지역에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갖게 됐죠. 이제 그때 이제 계기가 된 작업이었어요. 완주군의 한 도서관 작업을 했죠. 그때부터 지역을 다니면서 2년이 닿아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거는 완주군 경찰서를 이제 꾸미고 또 경찰이 하는 일을 홍보하기 위한 벽걸이 그림, 걸개 그림도 작업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 완주군한테 많은 분들을 또 많은 곳을 가게 됐죠. 그리고 군민들하고도 친해졌어요. 그리고 공무원들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점점 흐르고 또 제 그림이 완주군 곳곳에 걸리니까 군에 계신 분들도 이 사람은 여기 살지만 않았지 우리 군민이나 다를 바 없다 해서 명예군민증을 줬어요. 사실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많은 보람을 느끼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손에 꼽는 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림을 통해서 정말 모르던 사람과 친구가 되고 모르던 지역과 관계를 맺게 됐기 때문에 그림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를 그때 저도 처음 느끼게 됐고 또 앞으로 또 제가 꿈꾸던 지역에서 할 일의 일종의 방향성 이런 것도 느끼게 됐죠. 그래서 저렇게 명예군민증을 받았는데 사실 받기 전에는 명예군민증이라고 해서 그냥 무슨 주민등록증 같은 건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자랑하려고 들고 다니면서 보여줘야지 했는데 저렇게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들고 다닐 수가 없어서 지금 집에다 모셔놓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안한 내용이었어요. 이제 과연 제 그림을 그리는 나, 작가로서의 나, 뭔가 크리에이터로서 내가 지역과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그때부터 고민을 했고 그것을 한 장의 그림으로 담아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런 식으로 지역과 크리에이터가 만날 수 있고 또 그게 군민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그 군을 모르는 그 군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군을 알릴 수 있고 군의 삶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해서 이런 제안서를 썼죠. 아마 이때 저의 이 제안이 지금까지도 저한테는 계속되고 있는 저의 하나의 지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은 통영에 있는데 저는 사실 통영이 본적이에요. 즉 우리 할아버지의 고향인 거죠. 그리고 저는 아주 어릴 때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개인적인 기억은 어릴 때 기억은 없습니다. 그걸 쭉 서울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러다가 2010년에 통영을 찾게 됐어요. 책을 쓰기 위해서
통영의 방을 구해서 석 달간 머물렀죠. 그때는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 고향에 다시 온 느낌이라기보다는 약간 장기 투숙 관광객 이런 느낌이었어요. 즉 말만 우리말로 통할 뿐이지 뭐 포르투갈에 있는 포르투나 어떤 다른 여느 도시에서 사는 그런 느낌과 거의 다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 일은 그냥 오늘 어디 갈까 지도를 펼쳐서 갈 만한 데를 찍어가지고 하나씩 채우는 일종의 장기 관광 이런 식으로 통영에 머물렀죠. 그때 가장 인상 깊었던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다라공원이에요. 지금 다라공원하고는 좀 사뭇 다릅니다. 그때는 정말 돌로 된 언덕 위에 난간만 달랑 있었어요. 굉장히 자연스럽고 뭐랄까 정취가 있었다고 가야 되나 이랬어요. 근데 지금 가보시면 아주 그냥 잘 해놨습니다. 데크로 쫙 둘러놨죠. 저는 지자체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왜 이렇게 데크를 좋아하시는지. 데크 성애자들이 어디인가 계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아쉬워요. 그래서 저는 호젓한 분위기가 데크에서 여기도 역시 묻혔죠. 그 다음에 또 통영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 바로 성룡이죠. 성룡. 야, 예전에는 진짜 통영에 이 성룡 사진이 온데 다 걸려 있었어요. 저것도 통영 앞바다에서 실제로 찍은 거더라고요. 만약 여러분이 믿지 못하시겠다면 통영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하면 그때 찍었던 사진에 고해상도 사진을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정말 쓰레기를 청소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저 멘트 성룡이 했다는 얘기죠.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줍는 방법은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와닿는 얘기죠. 네. 성룡이 통영의 섬을 샀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거 모르겠어요. 비밀리에 샀다고 하니까 뭐 비밀로 유지가 되겠죠. 예, 아무튼 그게 이제 저의 통영에 대한 기억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쭉 살다가 2016년에 다시 통영을 찾게 됐어요. 그러니까 있어 보니까 그때 말씀드렸듯이 장기 투숙 관광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느낌은 그러니까 친구가 없는 거죠. 아는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냥 지도 한 장 펴놓고 그냥 맛집 찾아가고 갈만한 데 찾아가고 이것의 반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 통영과 친해지질 않는 거예요. 그냥 잘 보고 즐겼다는 느낌은 있지만 그래서 2016년에 올 때는 일단 뭔가 살 집을 구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친구를 좀 사귀자. 친구를 사귀지 않으면 계속 여느 관광객이나 다를 바 없다라는 느낌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친구랑 같이 구한 집입니다. 집 되게 멋있죠? 이 집은 이제 80년대에 지은 단독주택인데요. 그전에는 절집이었어요. 즉 할머니가 부처님을 홀로 모시던 집이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이제 연세가 드셔서 이제 집을 내놓고 그 집을 이제 사게 됐죠. 아무래도 일반인들이 이게 절집이라 그러면 살짝 꺼려하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운 좋게 이 집을 좀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었습니다. 뭐 저는 부처님 좋아합니다. 예, 지금도 참 아주 잘 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저렇게 공사를 하고 뜯어내다 보니까 벽 하나를 뜯을 때마다 부적이 그냥 나올 때마다 한 36장 정도 제가 본 것만. 제 친구랑 같이 집을 샀죠. 제 친구는 공간 디자이너고 그래서 서로 시간 날 때 통영 와서 집을 쓰고 또 일 있으면 서울 가고 이런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지금도 저희 집으로 쓰고 있어요. 저희 집의 완성된 모습이에요. 이게 참 좋습니다. 이 절집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죠. 네. 그리고 저희 집 옥상에서 바라본 풍경입니다. 멀리 한산도도 보이고 그 앞에 바다도 보입니다. 특히 해가 뜰 때 굉장히 아름다워요. 물론 그때 잘 일어나질 않아서 자주 보진 못하지만 가끔 보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집들이도 해야 되죠. 새 집에 왔으니까 그때 모습이에요. 저희 친한 형이 와서 밴드를 데리고 공연도 해줬어요.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지방에 오시면은 가장 좀 힘들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일종의 텃세, 즉 이미 그 동네에 살고 있고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뭔가 이렇게 섞이지 않는, 또 뭔가 약간 불편하게 하는 느낌이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때 사실 이제 친구를 애써 사귀었고 또 많이 도움을 받아서 많은 친구를 사귀게 됐어요. 자, 사진을 보시면 누가 통영 사람이고 누가 서울 사람인지 구별하시겠어요? 사실 그런 거 없습니다. 얼굴 보면 뭐 이마에 통영 사람이라고 써놓고 다니고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간이 생기니까 서울 사람과 통영 사람들이 만나고 또 친해질 수 있는 그 기회들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도 역시 통영과 조금씩 친해지기 시작을 했죠. 저희 집의 모습입니다. 좀 뭐 서울에 있는 집보다 훨씬 좋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멀리서도 이제 찾아오죠. 집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허영만 선생님이 이제 또 저희 집에 놀러 오셨어요. 그 전에 제가 호주를 허영만 작가님하고 40일 동안 갔었죠. 그게 계기가 돼서 굉장히 친해졌어요. 그때 또 오셔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통영에 오니까 제가 왔으면 통영 시민들에게도 외지 사람이 좀 왔으면 그냥 단순히 좀 불편하다, 혹은 약간의 의심 아닌 의심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왜 왔는지를 잘 모르니까. 다행히 저는 본적이라는 카드가 하나 있었고, 또 두 번째로 일단 집이 있고 또 친구들이 있으니까 조금씩 그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른 통영 분들에게는 좀 저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이거죠. 제가 와서 무언가 통영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혹은 적어도 패는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획한 것이 바로 강연 프로그램이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과학자 친구들을 통영에 모셔서 통영 시민들이 직접 과학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 이게 처음에 시작했던 취지였죠. 그래서 그때는 또 통영에서 사귀게 된 즉 카페, 수다라는 카페였죠. 지금은 산문당이라고 이름이 바뀐 그 카페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또 이거는 무슨 시나 혹은 기관의 도움을 받은 건 아니에요. 바로 저희가 자발적으로 섭외를 하고 또 시민들이 그 강의 참가비를 냈죠. 그래서 그 비용으로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첫 번째로는 이명현 박사님이라고 요즘 EBS나 또 많이 나오시죠. 코스모스 강연 하고 있는 과학대중화에 있는 그 분이시고, 또 그 이후로 많은 강연이 있었는데요. 요번에 이제 물고기 박사님, 황선도 박사님도 오셔서 물고기 얘기도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김성호 교수님, 새 박사님 오셔가지고 그 딱따구리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감동적으로 해주셨습니다. 과학 강연인데도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강연을 들어서 이게 종교 집회인가 부흥회인가 이런 느낌도 사실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서울에서 관장님으로 계시는 이정모 관장님도 오셔서 또 재밌는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실제 강연의 모습이었어요. 이 강연 요즘은 사실 이렇게 참 언제 이랬는지 좀 까마득합니다. 지금도 뭐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좀 오밀조밀하게 모여서 아주 살갑게 강의를 했죠. 빨리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또 그림을 그리고 또 나눔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또 통영 시민들을 위해서도 좀 해보자 해서 했던 작업이에요. 통영에 예전에 이제 동사무소 주민센터를 이제 어린이재단이 아동센터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었죠. 그 공간을 알리기 위한 전면 작업을 맡아서 했어요. 그래서 눈에 띄게끔 저렇게 빨간 로봇을 그려서 저거를 설치를 했죠. 그리고 이제 친구가 생기고
또 통영을 위한 나름대로 나눔 활동도 하다 보니까 통영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서울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였어요. 특히 서울에 살면서 시민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회의적이었어요. 그 시민활동 자체보다는 과연 나의 목소리가 과연 얼마나 될까? 왜냐하면 서울은 1000만이 사는 도시잖아요. 그 도시에서 나의 목소리는 사실 1000만 분의 1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제가 살던 동네가 은평구였고 은평구에서도 가장 작은 구산동이라는 동네였어요. 그 동네는 서울에서도 가장 작은 동네 중 하나였어요. 길이가 한 2km 정도 되는. 그렇게 작은 동네에 사는 인구가 3만 3천 명 정도 됐단 말이죠. 서울에서 가장 작은 동네의 주민들이. 근데 통영의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한 13만 명 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같은 목소리를 낼 때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도 작은 도시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는 훨씬 울림이 클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마침 통영에 이슈가 있었어요. 바로 강관이라는 그 포구가 있습니다. 아주 자연적으로 생긴 포구인데 그 물이 쏙 들어가서 천의 피해항지이기도 하고 실제로 배가 드나드는 공간이에요. 그것을 이제 친수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뭐 공원을 만들고 뭐 그것도 그걸만 따로 떼놓으면 좋지만 그것이 하나의 유원지로 바뀌었어요. 즉 시민들의 의견과 조금 다르게 바뀔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통영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뜻을 모아서 일단 이걸 찬성하고 반대하고를 떠나서 친수 사업이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알리고 그에 대한 다양한 내게끔 하자. 그래서 이 지금 사업에 대해서 바로 알리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그림들을 이제 제가 그리고 저도 동참을 하게 됐죠. 그래서 실제로 그 사업에 반영이 돼서 조금 생활 그 삶의 터전도 유지가 되면서 더 좋은 환경으로 바뀌게끔 이렇게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얘기를 묶어가지고 이제 통영에서 이제 오면서 그림 일기를 썼어요. 그래서 한 권의 책을 냈죠. 즉 3년간의 그 정착기죠. 그걸 모아서 통영에 있는 출판사 남해 봄날에서 책을 냈죠. 그것도 저는 나름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봐요. 통영에서 지낸 시간의 이야기를 통영에서 활동하는 출판사를 통해서 책을 냈다는 거죠. 그리고 책을 낸 계기도 바로 출판사 덕분이었어요. 그 사장님께서 본인도 서울에 있다가 통영 이주를 하셨다. 그런데 처음에 통영에 왔을 때는 너무 매일 설레고 즐겁고 신기한 나날들이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서 익숙해지니까 그런 감흥이 조금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왔을 때 그 감흥을 매일매일 좀 기록해서 한번 일기를 써보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책으로도 엮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 일기를 열심히 썼죠. 저도 이제 통영에 한 4, 5년 차 되다 보니까 그때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많이 무뎌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통영 그냥 가면 막 가슴 뛰고 야 멋있다 이랬는데 지금은 뭐 통영이 뭐 원래 그렇지 뭐 원래 멋있고 이렇게 좀 뜨뜻미지근해져. 이게 통영이 바뀌었다는 게 보다도 제가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그냥 배가 부른 거죠. 예. 그리고 또 통영이 자랑하는 많은 작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음악 쪽에서는 단연 윤상 작가죠. 음악가. 뭐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해외 현대 음악에 끼친 공로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종의 색깔 논쟁 때문에 그 약간 평가가 좀 유보가 되거나 좀 폄하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서독에서 돌아가시고 항상 통영을 꿈꾸고 왔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로 유해가 계속 독일에 머물러 있었죠. 그러다가 송환이 됐었죠. 그래서 송환이 됐을 때
그 유해가 통영에 오게 됐죠. 그 작가님의 소망대로. 그래서 그 유해가 바로 지금의 국제음악당 뒤뜰에 지금 모셔져 있습니다. 바다가 잘 보이는 공간에. 그때 제가 갔었어요. 갔는데 그 명성이나 우리 고향의 자랑임에도 불구하고 그 좀 속된 말로 신통치 않았던 거죠.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그 예민함이 있어서. 그래서 시에서는 정작 그거를 대대적으로 알리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나서서 그럼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우리 스스로 좀 만들어 보자 해서 이런 현수막을 만들어서 본인의 뭐 가게라든가 본인이 운영하는 공간에 붙일 수 있게끔 했습니다. 사실 뭐 통영에서 나고 자란 분들은 유인상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를 이분이 다 하셨거든요. 아주 세계적인 작곡가의 교과를 불러오면서 자랐다는 거, 아유, 뭐 작사는 뭐 유치원, 아유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국제음악제,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잘 못하고 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세계의 정말 유명한 음악가들이 통영까지 왔어요. 그 힘은 바로 누가 봐도 윤희상 덕분이죠. 세계적인 작곡가가 나고 자고 꿈꾸던 곳에 내가 가서 공연을 한다. 굉장한 일이죠. 저도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작가의 고향에서 저를 만약에 초대를 했다. 밥장씨, 뭐 피카소 고향에서 한번 전시해 볼래요? 하면 저는 제 돈 내고라도 갑니다.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그림을 그리니까 여러 가지 이슈에서를 표현할 수 있는 거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요즘도 사실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가 변할 거예요. 지금도 변하고 있고 또 그중 하나 우려되는 게 바로 쓰레기 문제죠. 지금 많은 부분을 뭐 위생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쓰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일회용품 사용량이 아주 현저하게 늘었다고 해요. 배달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근데 결국은 그 쓰레기도 역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이기도 하죠. 더군다나 이제 통영같이 작은 도시는 이 쓰레기 문제가 훨씬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13만에 불과한 작은 도시이지만 그 관광으로 오는 숫자가 제가 알기로는 1년에 6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13만 명이 사는 도시에 600만 명을 다녀간다는 거는 특히 휴가나 요즘은 좀 다르지만 이런 때 굉장히 사람이 몰린다는 얘기고 그때는 도시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못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버린 쓰레기를 그 도시가 다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게다가 바다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바다가 결국 오염되기 딱 좋은 환경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작년만 해도 이 통영에서 가장 큰 축제인 한산대첩 축제에서도 일회용품을 안 쓰는 축제 이런 거를 기획을 했었고요. 그렇습니다. 아마 그거는 계속될 추세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시민단체와 모여서 한 것들이 집에서 놀고 있는 텀블러를 공유하자. 일회용품 대신에 이런 걸 쓰고 행사 때 쓰고 반납을 해서 쓰레기를 줄이자 이런 활동을 좀 했죠. 거기에 붙일 스티커도 만들었고요. 이건 또 문화재 야행. 역시 요즘에는 행사를 뭔가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환경이니까. 하지만 그때 이제 야행 그거를 이제 포스터 알리는 일도 제가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로컬의 이해를 하다 보면 사람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다 중요한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공간을 빼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요즘은 비대면의 시대. 이거는 사실은 비대면의 시대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비대면으로 간 건 결코 아니라고 봐요. 어쩔 수 없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이것이 우리 모두가 원한 바람대로 된 거라면 우리가 이렇게 우울해하고 굉장히 피로도를 느끼고 정서적으로도 이렇게 처지는 일은 없겠죠. 원했다면 아주 신이 났겠죠. 그러니까 이 비대면은 비자발적인 형태고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 결론은 사람은 모여야 된다. 만나서 이야기 나눠야 된다. 라는 게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이 시대적인 흐름과 어떻게 맞춰가는지는 과제가 되긴 하겠지만요. 어떤 이유로도 공간은 여전히 힘이 있을 거라고 봐요. 아무리 비대면의 시대가 와도 누군가는 공간에서 살아야 되고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에 집을 구하면서 그래서 저도 공간을 하나를 더 확보를 하자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서울에서 뭐 사업이 됐건 뭐 문화 행위가 됐건 뭐 개인 작업이 됐든 나만의 공간을 구하려면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유는 뭐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비싸요, 비싸. 뭐라 할 수가 없어. 예. 그러니까 결국 임대를 선택하게 되는데 임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죠? 특히 이제 장사를 할 때도 그렇고 뭐 또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도 그렇고 결국은 나만의 공간이 있어야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건 확실한 거죠. 다만 돈이 없고 여건이 안 돼서 그렇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이것이 서울이나 뭐 약간의 대도시만의 일종의 문제라고 봐요. 뭐 지역만 조금만 소도시만 가더라도 부동산의 비용은 진짜 말도 안 되게 저렴한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통영도 제가 보기에는 저렴한 편이고요. 그래서 통영에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사는 공간이 아닌 사는 공간이 있으니까 뭔가 꿈을 키우고 사람이 모이고 제가 꿈꾸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눈에 띈 공간이 바로 봉평동이었습니다. 통영에서는 봉수골로도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곳이죠. 그곳은 사실은 예전에 계신 통영 분들에게는 그 소풍 가는 길이었어요. 용화사라는 절에 공터가 있어서 그쪽으로 소풍을 많이 가서 거기 소풍 가는 길목에 있던 동네, 그렇게 알고 있죠. 그리고 또 케이블카가 생기기 전에는 그 길이 바로 미륵산 올라가는 등산로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미륵산 등산 가시는 분들이 그 길을 많이 이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막걸리도 한 잔 마셔야 되고, 또 막걸리에는 또 찜 안주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찜골목이 생기고, 뭐 그런 동네였어요. 그러다가 2000년에 바로 요 건물이죠. 미술관이 생겼죠. 전형림 미술관이 생겼습니다. 전형림 화백은 역시 통영이 낳은 아주 대표적인 화가죠. 그분의 작품이 또 청와대에 걸려 있기도 하고요. 또 쭉 이 동네에서 작업을 하셨죠. 그분의 작업실이 생겨서 동네에 새로운 색깔이 생긴 거죠. 즉 미륵산 가는 길, 옛날 분들 소풍 가는 길, 찐골목, 막걸리 마시는 곳에서 전형림 미술관이 있는 동네가 됐죠. 그리고 약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에 바로 출판사가 하나 생기죠. 봄날의 책광이라는 출판사가 생겨서 이 책을 내는 출판사가 있는 동네가 됐어요. 그리고 그 몇 년 뒤에 바로 그 앞에 작은 서점을 냈죠. 출판사에서. 그래서 미술관이 있고 책을 내는 회사가 있고 또 책을 살 수 있는 작은 책방이 있는 일종의 문화공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의 성격이 조금씩 바뀌었죠. 그래서 그 공간에 뭔가 나도 좀 얻어타면 좋겠다. 뭐 얻어탄다는 건 좀 그렇고, 저도 뭔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계속 집을 알아봤는데, 집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2년을 기다리다가 겨우 집 하나를 찾게 됐죠. 바로 이 집입니다. 이 집은 78년에 지어진 집이에요. 2층 양옥인데, 이 집을 지은 분이 바로 김한영 작가님이죠. 통영에서 그림 활동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선생님도 하시고 이 집을 78년에 짓고 이 집에서 쭉 40년 동안 사신 거예요. 그러다가 좀 몸이 좀 불편해지시고 병원을 가야 되니까 시내에 있는 아파트로 집을 옮기셨죠. 그때 이제 이 집을 내놓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 집을 샀죠. 뭐냐면 사실
아직도 통영에는 이런 주택들이 좀 있긴 해요. 근데 서울은 뭐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서울은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고 또 이렇게 지금 돈이 안 되지 않습니까? 빨리 이거 헐고 다세대 짓고 이렇게 해야 또 임대도 하고 이러니까 별로 없어요. 근데 이런 70년대, 80년대 양옥이 전 좋아서,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이런 집에 사는 친구들이 부러웠거든요. 예, 부잣집이었기 때문에 마당에서 아버님들이 이렇게 물 뿌리고 개 떼어다니고 어머니 2층 계단에서 다 내려오면서 이모 여기 애들 오렌지 주스 좀 줘, 이런 그 로망이 있던 동네인 거죠. 예. 그래서 이 건물을 사서 고쳤습니다. 이 사진은 바로 이중섭 화가 사진이에요. 이중섭 화가는 여러분 모르는 분이 없죠. 그리고 이중섭 이름을 띤 지역의 동네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부산에도 있고 제주도에도 있어요. 그리고 통영에도 있습니다. 물론 서울에서도 있으셨고. 그래서 그런데 가보면 아주 잘 해놨어요. 근데 통영에도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통영에는 그렇게 흔적이 이렇게 눈에 띄게 그렇게 많이 해놓은 것 같지는 않아요. 사진도 많이 걸려있고 하지만 근데 실제로 이중섭 화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통영에서 머물렀던 2년의 기간이 작가 생활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라고 말을 해요. 그 근거는 충분히 있어요. 왜냐하면 이중섭 화가가 첫 개인전과 단체전을 바로 통영에서 열었거든요. 그 통영에서도 호심다방이라는 곳에서 열었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통영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바로 호심다방에서 전시를 했던 모습이에요. 이게 50년대, 정확하게는 54년 그쯤이라고 하는데 약간 정확치는 않고, 네. 아무튼 그 무렵입니다. 그때 전시를 했고, 또 많은 지인들이 왔죠. 또 통영에 또 많은 작가들이 또 와주고 또 이 그림을 또 많이 사주고. 자, 얼마나 좋습니까? 작가들이 원하는 삶은 그런 거예요. 잘 팔리는 데가 제일 좋은 데입니다. 예. 그리고 그 자기의 또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공간, 바로 그 공간이 호심다방이었죠. 어떻게 보면 지금의 요즘 또 유행하고 있는 살롱이죠. 살롱 문화가 맞닿아 있죠. 그런 것이 통영에는 이미 50년대부터 있었다는 얘기죠. 자, 이런 다방이 80년대까지는 호심이 통영에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없어졌죠. 그래서 이걸 보고 이 호심이란 다방이 사실 50년대에도 좋았겠지만 사실 지금 있어야 될 공간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을 그럼 내가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제 공간에 호심이라는 이름을 따서 내성적 사롱 호심이라는 이름으로 공간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 친구 공간 디자이너가 많이 도와줘서 이렇게 1년 동안 공사를 해서 새롭게 바뀌었죠. 그래서 기본적인 카페 기능도 있고 또 강의와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 오픈했을 때 작년 9월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님이죠. 장대익 교수가 저희 호심을 방문해서 종회기원의 강의를 해줬습니다. 예. 친구니까 왔지, 참 모시기 참 어려운 분이죠. 예. 그리고 이명현 박사님 또 오셔가지고 그 코스모스, 고이조호, 창백한 푸른 전, 이 이야기를 또 나눠주셨고, 또 과학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작가들도 저의 호심을 찾아왔습니다. 이 태원준 작가, 그 여행 작가인데 어머니와 함께 전 세계를 여행한 작가로 많이 알려졌죠. 그리고 여행 작가로서 아마 20만 부 이상 판매를 한 아주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고 저랑 아주 친한 동생이기도 하고요. 이 작가도 통영을 찾아왔고요. 또 브루마스터, 즉 맥주를 양조하는 사람이죠. 우리나라 요즘에 크래프트 맥주가 한창 붐을 이루고 있죠. 그 크래프트 맥주를 만드는 양조사인데 그 수많은 양조사들이 대부분 남자입니다. 그 중에 여성 브루마스터로 아주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김장화 대표를 모셨어요.
국내 1호 여성 브루마스터죠. 이분도 바로 통영에 찾아왔고요. 그 다음에 허연신, 굉장히 많은 팬을 갖고 계신 시인이죠. 이 분이 오셔서 또 시 낭독회도 하고 다양한 문화 행사를 기획하고 좀 행사를 하곤 했습니다. 또 맥주, 요즘 또 맥주에 대한 관심 상당히 높죠. 그래서 맥주 강사를 불러서 맥주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도 나누고, 또 요즘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영상 만들고 유튜브 올리고 또 줌 강연도 하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가르쳐주는 선생님을 모셔서 강의도 듣곤 했습니다. 즉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공간을 오픈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바로 새로운 경험이죠. 즉 통영에 계신 분들에게는 통영에서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 듣기 어려운 이야기들, 배우기 어려운 것들을 만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자라는 것이었고요. 또 통영을 찾아오는 외집분들에게는 통영의 새로운 모습을 통해서 내가 알던 통영과 사뭇 다르다. 통영에 또 이런 장소가 있고 이런 즐거움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고, 그래서 두 가지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그림을 그리니까 그림 레슨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통영을 무대로 한, 통영에 이제 동피랑과 서피랑이 있는데요. 서피랑을 무대로 한 빅게임 컨텐츠도 오픈을 했어요. 빅게임이라고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 쉽게 설명드리면 야외에서 하는 방탈출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단서가 있는 지도를 가지고 단서를 하나하나 풀면서 미션을 해결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에요. 그걸 이제 서피랑을 배경으로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이런 이미지나 캐릭터 로고 작업도 제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실제 제 공간에서 했던 모임의 모습이에요. 코로나 이전엔 이렇게 다 모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가셨을 거예요. 강연도 가고 행사도 가고 같이 술도 먹고 수다 떨고. 정말 죽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갈지. 그래야 저희 호심도 잘 되는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저만의 공간이면 하나의 공간이지만 그런 공간이 2개가 되고 3개가 되면 당연히 마을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마을에도 관심을 두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통영에 오면서 계속 이렇게 통영을 알리고 책도 쓰고 통영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 저와 알게 되는 친구들도 놀러도 오게 되고요. 또 심지어는 저랑 같이 일을 했다가 눌러 앉은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서울에 살던 친구들이 하나둘씩 통영에 모이게 됐어요. 사실은 그게 제가 계속 꿈꾸던 마을의 모습이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 동생, 친구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모여서 편안하게 만나서 이야기하고 일도 좀 같이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또 새로운 일도 동모하고 이런 걸 꿈꿔왔죠. 근데 지금 그 모습을 이루게 됐어요. 그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행복하죠. 이 행복감은 사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걸 지역에서 조금씩 이뤄갔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느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 더 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마을을 만드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좀 제가 이제 여행 작가로도 많이 또 다녔기 때문에 한 도시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여기는 바로 칠레에 있는 도시입니다. 칠레 하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남미에 있는 그 태평양을 접하고 있는 아주 길쭉한 나라죠. 이 나라는 남미에서도 가장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치안도 그래도 상대적으로 좋고 시스템도 잘 돼 있습니다. 물가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생활 물가는 거의 우리나라 수준이죠. 굉장히 비싼 나라인데요. 거기 이제 바닷가를 연한 도시 중에 발파라이소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는 도시 규모는
규모가 뭐 통영보다 큰데 좀 약간의 느낌은 또 통영과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당연히 바다를 끼고 있고 또 언덕 쪽에 그 벽화마을도 있어요. 그리고 네루다의 집이 또 있습니다. 즉 문화예술인이 사는 동네이기도 했고 지금도 벽화마을이 있고 바다를 접하고 상당히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좀 일부러 찾아갔었죠. 작년에. 여행도 이제 또 언제 갈지 모르겠어요. 진짜. 야, 이 언덕을 그 벽화마을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약간 오래된 느낌이 있죠. 근데 입구에서 이제 일종의 그 신고식, 입장하는 그 약간 절차가 있어요. 이 언덕을 물론 걸어 올라갈 수 있어요. 걸어 올라가도 그렇게 높은 언덕은 아닌데 보통은 여기를 찾는 사람들은 걸어 올라가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바로 이 아센소라는 그 일종의 승강기를 타고 올라갑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한 100년 정도 됐다구나. 그거 입구입니다. 굉장히 이쁘게 생겼죠. 거기를 가면 이렇게 한 100원 정도, 우리나라 또 500원 정도, 500원? 200원? 500원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정도 몇백 원 정도 내면 이 승강기를 탈 수 있어요. 아주 구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뭐 키오스크나 이런 거 없습니다. 이분이 그냥 돈 받아요. 그리고 요 문 열어줘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면 타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대가 교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가 약간 도로래하고 똑같으면 돼요. 하나가 내려가면 하나가 끌려 올라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 30초 걸리나? 그런데 굉장히 재밌어요. 이런 느낌. 뭔가 새로운 걸 경험한다는, 새로운 동네에 올라간다. 이런 좀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가면 바로 그 언덕 위에 있는 벽화마을에 도착을 합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오래된 건물인데 다양한 색감으로 사람들을 막 유혹하죠. 굉장히 화려하고 뭔가 자꾸 사진을 찍게끔 만드는 아주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벽화들이 보이는데 참 다양한 벽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작가들이 살아요. 거기서 살면서 작업도 하고 뭐 전시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도 작가의 작업실에 그냥 모르는 작가예요. 그냥 들어가서 있으니까. 그래서 작가들을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뭐 작업도 구경하고 뭐 스티커나 이런 조그만 것도 좀 엽서도 이런 것도 좀 사보고 작가와 친해질 수 있는 경험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길이 예쁘니까 자꾸 걷게 되는 거예요. 자꾸 걷게 되고 벽화만 있으면 그냥 쭉 보고 사진 찍고 내려올 텐데 중간중간에 아주 예쁜 가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있으면 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할 일도 없는데. 근데 이런 아주 예쁜 그 제품을 전시하는 가게가 있어서 들어가 봤지요. 예. 정말 사실 다 사고 싶었는데 제가 그때 배낭만 메고 가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진만 찍었죠. 사진도 마음껏 찍으라고 해서 찍은 거니까. 너무 예쁘게 꾸몄죠. 즉 발파라이소라는 그 동네를 모티브로 한 여러 가지 굿즈들을 만든 가게였어요. 이 발파라이소 보이죠? 발파라이소. 이 동네를 가지고 굿즈를 만든 거죠. 굉장히 아름다운 작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벽화 스타일은 굉장히 다양해요. 뭐 약간 뭐 이렇게 정교한 그림도 있고요. 그리고 그림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걷는 길에는 이렇게 조그마한 작품들이, 설치 작품들이 있었어요. 타일이나 뭐 깨진 유리로 만든 것들을 군데군데 붙여놔서 발길 닿는 곳마다 작은 아트의 숨결이 있는 거예요. 좀 아름답죠? 자, 이 벽화 수준을 유지한 비결이 있습니다. 아무나 그릴 수가 없어요. 협회나 이게 조직이 있어서 그 사람 거기서 지정한 작가만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 그 그림도 그 지정한 공간에만 딱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타일은 달라도 그 수준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주민들도 거기 자연스럽게 섞여서 살고요. 굉장히 다양하죠. 그리고 여기는 사진관이에요. 단순히 벽에 그림으로만 그린 게 아니라 설치나 이런 걸 통해서 건물과 어울리게끔 그런 작업을 많이 해놨어요. 이건 오래된 문에다 그린 그림이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잠깐 한 둘러보고 올라갔던 것이 한나절 내내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내려오면서
아, 다음에 기회 있으면 또 와야겠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통영. 예, 통영에는 또 동피랑이 있습니다. 아, 동피랑 벽화마을이 있어요. 예,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벽화축제를 엽니다. 사실 처음에 동피랑 벽화마을이 유명해진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동피랑 언덕을 어떤 큰 개발에서 막기 위해서 그 벽화를 통해서 이 동피랑이 어떤 곳인지 알리고 그 개발을 이제 막았던 사례가 생긴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이슈가 돼서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동피랑을 새롭게 보게 된 거죠. 일종의 벽화가 그 약간 그 방아쇠 역할을 했던 거죠. 그 이후로 사실 다양한 많은 지자체에서 벽화마을을 조성했어요. 지금 뭐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몇 년간 동피랑 벽화마을을 보면 뭐 거기에 참여한 분들에게는 좀 과거 관계자들에게는 아쉽겠지만 그림의 수준이 좀 많이 떨어진 게 사실이에요.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제 벽화마을 축제가 있을 때 초대 작가로 제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사실 뭐 예산도 안 맞고 그래서 할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근데 좀 부탁을 받아서 통영에 있으니까 좀 참여해달라 해서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조건을 걸었죠. 제가 하긴 하지만 제 컨셉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한 벽을 맡아서 그렸는데요.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동피랑 자체로도 이미 아름다운 공간이에요. 다만 그때 벽화를 그린 이유는 그 아름다운 공간이 있었던 이야기와 원형이 사라지는 게 아쉬워서 벽화를 만든 것 뿐이라는 거죠. 즉 벽화는 일종의 방아쇠 역할,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동피랑은 역사가 있어요. 예전에 일종의 통영에서 좀 약간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셨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또 바로 그 동피랑에 올라가면 강관이 보입니다. 그러면 배들이 들어오는 거를 멀리서 볼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배들이 이제 멀리서 미리 깃발을 올린다는 거죠. 사고가 났을 때, 안 났을 때의 깃발. 왜냐하면 바다 일이라는 게 지금도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사고도 꾸준히 나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죠. 노동자들의 그 부두 노동자 어업을 하시는 분들의 가족들이 올라가서 보는 거죠. 그래서 무사고 깃발이 걸리면 아 오늘도 무사히 돌아왔구나. 왔는데 뭔가 사고 났던 깃발이 오면 문제가 생긴 거고 그거를 보는 이런 공간이 있던 거죠. 삶이 있던 공간이죠. 아니,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도 멋있는 공간인 거예요. 이미. 그런데 그런 공간에 굳이 뭐 물론 멋진 벽화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벽화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벽화들을 벽화 마을이니까 계속 가는 것이 맞느냐 차라리 다 지우는 게 낫지 않나 해서 동피랑 화이트라는 벽화를 좀 지우자 리셋하자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피랑을 아주 조그맣게 옆에 주소 간판 보시면 사이즈가 알 거예요. 저 정도 그림을 그리고 아주 작은 그림만 그렸어요. 그리고 원래 벽을 좀 비워놓은 거죠. 하얗게. 그렇게 되면 아 동피랑은 벽화가 없어도 이미 괜찮은 곳이구나. 또 그림자가 만드는 빛이 만드는 그 느낌만으로도 충분히 멋있구나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근데 이걸 맞추고 좀 뭐 마음에 안 들었었나 봐요. 한 건물주인지 다른 분들이 뭔가 손을 댔죠. 그래서 한 일주일 뒤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다 같이 동피랑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사실 표현 안 했지만 굉장히 불쾌했죠. 왜냐하면 이건 그리고 또 자괴감도 느꼈죠. 내가 조금만 유명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내가 뱅크시 정도 됐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그렸을까? 어떻게든 뭐 접근 금지하고 난간 쳤겠지 이런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럴 거면 왜 초대 작가로 부른 거야? 이런 느낌도 들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책에도 쓰고 많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다행히 올해 또 이제 벽화를 또 바꾸는 해가 됐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좀 반영이 돼서 축제 이름도 동피랑 벽화 축제에서 동피랑 아트 프로젝트 바뀌었어요. 즉 벽화만을 위한 축제가 아니라 동피랑의 그야말로 아트 프로젝트를 하는 거죠. 즉 동피랑은 있는 그대로 멋있으니 그 동피랑에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살려서 더 아름답게, 더 예술을 가미한 공간으로 꾸미자가 컨셉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 그렸던 그림을 가지고 또 제안을 했죠. 이 그림을 이제 시민들과 셀럽에게 나눠줘서 이걸 보고 본인이 이제 색칠할 수 있게끔, 즉 우리가 스스로 꾸미는 동피랑이라는 컨셉으로 좀 홍보를 하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도 그리고 또 옆에 오른쪽에 계신 분이 시장님이죠. 시장님도 참여해서 관심을 좀 유도하는 거죠. 더 좋은 동피랑, 원래 동피랑은 멋있다, 뭐 이런 느낌. 자, 또 칠레에 갔을 때 또 꼭 가봐야 될 곳이 있죠. 바로 이스터 섬입니다. 이스터 섬. 이스터 섬은 칠레의 섬이긴 하지만 칠레 본토와는 한 5,000km 떨어져 있습니다. 5,000km. 엄청 멀죠. 비행기 타고 한 대여섯 시간 타고 가야 돼요. 비행기표도 엄청 비쌉니다. 한 항공사가 독점을 하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에요. 한 80만 원에서 왕복에 국내선인데 100만 원 이상 주고 가야 되는 곳이고, 또 이스터 섬은 정말 뚝 떨어져 있는 섬이에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 가장 가까운 인간이 살고 있는 데가 바로 우주정거장이다. 그래서 좀 농담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이 우주정거장 이렇게 뺑글뺑글 지구를 돌잖아요. 그 이스터 섬 위쪽으로 싹 올 때 직선 거리가 400km래요. 400km. 그러니까 400km만 쭉 올라가면 사람이 있는 거죠. 우주정거장에 사람이 타니까. 바다로 갔을 때 2000km를 가야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섬이에요. 아주. 그런 섬인데 그 섬이 유명해진 거는 바로 이 모아이 석상 때문이죠. 그래서 이걸 보러 간 건데, 이 섬은 섬 전체가 국립공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그 얘기는 돈을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입장료를 사야 돼요. 입장료를 안 사면 이 모아이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입장료가 한 5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걸 사면 한 7일 정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모아이는 하루에 세 번밖에 못 가요. 이 머무르는 기간 동안에. 물론 뭐 가면 뭐 들어갈 수는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돼 있어서 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 화장실에 대한 인심이 좋은 편이에요. 공중 화장실도 많고. 그런데 여기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숙소에서도 야, 모아이 보러 가려면 화장실부터 갔다 와라. 하루 종일 못 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실제로 가보니까 그래, 없어요. 있으면 다 유료 화장실이고 한 500원에서 700원 정도 내야 한번 이용할 수 있어요. 많지도 않고. 쓰레기통 없어요. 그러니까 뭐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그러다 보니까 섬이 굉장히 깨끗해요. 물론 거기 모아이도 굉장히 인상 깊었고 섬 자체도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 중에서 제 기억에 남았던 건데요. 이게 뭐냐면 모아이가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어요. 모아이는 굉장히 많은 곳에 흩어져 있으니까 여기는 바로 여기로 가지 말라는 표시예요. 그죠? 그리고 그 앞에 사람이 있어요. 관리인이. 그러니까 가지 마라. 가면 사람이 오지 말라고 하는 딱 이거예요. 자, 이러면 사람들이 가겠습니까? 안 간단 말이에요. 이 정도만 해도 안 가요. 여기 가지 말라고 썼고 사람 서 있는데 굳이 거기 안 간단 말이죠. 자, 만약 이게 서울이 우리나라고 통영이었다고 생각해봐요. 일단 데크부터 깔겠죠. 일단 통행료면 데크 깔았어요. 벌써 쫙 데크 깔고 그 다음에 출입 금지 딱 세우고 요 난간 크롬으로 싹 세우고, 예? 또 캐릭터 있죠. 뭐 모돌이든 뭐 모순이든 하나 만들어가지고 방긋방긋 웃고 있겠죠. 그럴 거예요. 사실 그게 더 필요한 일이죠. 사람 한 명 있으면 될 일을 굳이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맥락에서 그렇게 삶을 운영을 하더라고요. 예. 사실 이제 로컬에 있으면서 또 로컬을 꿈꾸는 사람들은 결국은 거기서 이제 살기를 원할 거예요. 사실 많은 여행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여행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하죠. 첫 번째는 안 가본 데를 가기 위한 여행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마지막으로 머물 곳을 찾기 위해서 다니는 여행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두 개의 여행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요. 특히 국내에 지방을 다닌 거는 후자죠. 즉 결국은 내가 옮겨서 살 공간을 찾기 위해서 여행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곳이 이제 지금 통용이 된 거죠. 자, 어딘가에 옮겨 살려면 저는 머릿속에 세 가지 지도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자, 이거는 뭐냐? 그냥 지도예요. 그냥 지도. 자, 우리가 어느 새로운 곳에 옮기게 되면 아마 지도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길을 모르니까 어디로 가야 뭐가 있고, 큰 길이 어디 있고, 동서남북이 어디 있고, 고속도로는 어떻게 타야 되고, 시내는 어디 있고, 일종의 물리적인 지도가 하나 있어야 될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바로 필요한 지도입니다. 여기 제가 지도에다 하트를 표시해 놓은 공간이 있죠. 이건 실제 통영의 지도인데 거기 하트를 제가 표시해 놨어요. 여기는 바로 제가 좋아하는 공간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공간에 가면 내가 좋아하는 공간을 찾게 되고 또 그런 공간을 찾으면 자주 가게 될 거예요. 일종의 단골 공간이고 또 그것들이 쌓이면 일종의 취향이 되는 거죠. 내 취향이 맞는 공간들. 또 이런 공간이 많은 곳이 바로 내가 좋아하는 동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옮겨 살면서 필요한 것들 바로 이런 거죠. 내가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는 곳, 단골, 또 나랑 눈인사를 하고 뭔가 오래 머물 수 있는 공간, 애착 가는 공간들의 지도가 하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 이 동네 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람의 지도죠. 아무리 내가 지리를 잘 알고 있고 내 취향에 걸맞는 밥집이 있고 맛집이 있고 경치 좋은 곳이 있다고 해도 거기에 머물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없다면 계속 관광객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 그렇지만 삶은 관광이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살아야 되는 공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람이라고 해요. 친한 사람, 친한 것도 여러 부류가 있겠죠. 그냥 정말 절친도 있을 거고, 아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정말 손님과 사장님의 관계도 있을 거고, 그런 여러 관계가 사실은 다 필요한 거죠. 그런 것들이 잘 갖춰진 동네가 있어야지만 내가 마음도 가는 동네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이런 세 가지 지도가 완성이 될 때, 비로소 옮겨 살기가 완성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딘가에 옮겨 산다. 즉 로컬에서 삶을 산다. 혹은 로컬에서 일한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지역에서 뿌리를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한테 좀 물어봤으면 하는 거예요. 과연 나는 이 세 가지 지도를 다 갖추고 있는가? 나는 정말 물리적 지도. 이 동네를 진짜 길을 잘 알고 있느냐? 동네를 알고 있느냐? 또 나의 취향을 저격하는 혹은 공유하는 공간이 있는가? 또 그 사람과 마음을 나누거나 인사를 나누고 교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아마 이 세 가지를 갖춰야지만 진짜 옮겨 살기가 마무리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통영에서 이 세 가지의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이게 비즈니스가 됐건 삶이 됐건 좀 일종의 관광객으로 머무르지 않고 또 텃세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편안해지는 로컬에서의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계속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도 이게 좀 어색해가지고요. 예. 저도 참 긴 시간 아니 참 라이브 오래 듣기 참 어렵죠. 그래도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저희 현장에도 조금이지만 저희 스태프가 참가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같이 인사 한번. 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제 저희 준비해 주신 얘기는 다 들었고요. 저희 미리 질문 남겨주신 분들이랑 추가적으로 남기는 질문들 해드리고 또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그 내용 반영해서 또 질문 드릴 예정이거든요. 박사님이나 통영 사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말하는 거랑 댓글 올라오는 거랑 조금 시간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쉬는 동안 기다리는 거 댓글 좀 알아보고 다시 그 질문 드리는 시간 가질 텐데요. 박사님 일단 목이라도 한번 네, 감사합니다. 라이브로 뵐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인사 남기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라이브로 이렇게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좀 예를 들어서 저희 취지에 좀 맞는 질문 드리려고요. 저희가 로컬의 삶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궁금해서 일단 장관님 모시고 한 거고 사실상 지역에 굉장히 많이 녹아나는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네. 그게 가능했던 이유도 방금 마지막에 얘기해주셨던 뭐 사람의 수도, 취향의 수도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게 경제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되게 먹고 살기 위해서 이주를 하거나 이주를 해서 먹고 사는 걸 진로로 고민하게 되고 어쨌든 먹고 사는 거랑 결합이 안 되면 저희가 어디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박사님은 그 통영사기에서 어떤 식으로 먹고 사는 걸 유지하고 계신지 그 무게중심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을 정리해 주시면은 들으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먹고 산다는 문제는 뭐 서울에 사나 지역에 사나 똑같아요. 이거는 뭐 살아 있을 때는 계속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뭐 20대, 30대도 역시 같은 고민이고 또 그 나이가 든다고 해서 그 고민이 결코 없어지지는 않죠. 또 어느 정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그 문제를 또 잊혀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마치 이게 게임 하듯이 어떤 조금 기본적인 거의 과제를 풀면 조금 더 어렵고 조금 더 섬세한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그거를 또 해결하려면 더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뭐 지역의 삶, 서울의 삶이라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 두 번째 지역에서 삶이 그런 부분에서 좀 유리한 뭐 단점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유리한 점도 많다고 봐요. 일단은 요즘에는 직업이 굉장히 다양해졌기 때문에 꼭 뭐 회사를 가서 돈을 버는 형태는 그 중에 한 개인 거죠. 수많은 선택 직업 중에 하나가 됐고 더군다나 요즘같이 비대면 시대에는 우리가 실제로 일상이라고 여겼던 형태의 직업들이 무너지고 있는 상태예요. 본의 아니게 원치 아니게 재택에서 근무하는 경험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공간에 대한 개념도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도 사람들이 느끼게 되고요. 자, 그랬을 때 지역에서 사는 것들은 역설적으로 많은 그 도시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좀 장벽이 낮아지는, 즉 소도시에서 살아도 괜찮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로는 저는 비용을 들 수 있어요. 그 서울에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언가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생활비도 많이 들고 뭐 다 돈이에요. 그리고 주변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그리고 뭔지 모르게 속도가 빨라요.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근데 지역은 그 반대죠. 속도도 좀 느리고 또 집값이나 이게 비용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싸죠. 그리고
굳이 꾸미지 않아도 된다. 예, 저 통영에 살고 있지만 옷 이렇게 입고 다닙니다. 오늘은 좀 좀 부린 거예요. 강의한다고. 서울에서는 이 동네와 외출의 구분이 있잖아요. 야, 대략 보이진 않지만, 여기까지는 동네니까 뭐 추리닝 입고 다니고 대충 입고 다니지만, 요거 벗어나면, 이거 뭐 세수도 해야 되고, 화장도 해야 되고 하지만, 통영은 동네가 워낙 작다 보니까 그 경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시내지만 여전히 동네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냥 편안하게 입고 다녀도 뭐 큰 무리가 없더라고요. 다 동네니까, 따지고 보면. 예. 그래서 약간의 이런 거는 선택의 문제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도 분명한 장점이 있다. 특히 이제 비용을 줄여야 되는 일들이 요즘에는 돈을 버는 일보다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은퇴는 점점 빨라지고 때로는 번 돈으로 생활해야 될 시기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당신은 서울에서 버틸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과연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서울의 삶에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요즘은 그런 걸 많이 느끼고요. 서울은 또 굉장히 국제도시입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서울에 이제는 가끔 갈 때는 놀러 가는 기분이 들어요. 정말 멋있는 도시입니다. 이렇게 서울이 놀기 좋은 도시구나. 관광하는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삶의 무게중심을 바꾸니까 같은 삶이 이렇게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먹고 사는 문제는 사실은 서울과 지역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지역에서의 삶에 다양한 장점이 있다. 특히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고, 그 삶의 속도를 좀 더 늦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좀 지금은 그러면 실제 작업하시는 외주일, 그러니까 어디서 말씀 언택트로 일하시는 그런 일 사이가 있고, 실제로 통로에서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하는 일, 수익이 나는 일 그런 게 있고, 또 어떤 지역과 뭐 의미 있는 캠페인 가지고 하는 일,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 일을 나눠서 하고 계신 건가요? 예. 그리고 요즘에는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엔잡러라는 표현이 있죠. 즉, 한 사람 또 부캐. 그러니까 즉 이 얘기는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고 또 다양한 캐릭터도 가질 수 있다는 거, 이런 사회가 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게 전문성이 없다는 얘기로 많이 했어요. 뭔가 하려면 한 가지를 꾸준히 파가지고 해야지. 사람이 말이야 얍삭하게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말이야 이것저것 그냥 하다가 재미없으면 말고, 이런 거는 결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었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았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시대가 이미 바뀌었어요. 일단 첫 번째, 한 가지 직업으로 살기에는 우리가 너무 오래 살아요. 그리고 직업 자체가 굉장히 빨리 바뀌어요. 예? 그러니까 한 가지 직업을 갖는다는 거는 사실은 환상에 불과한 거죠. 예. 그리고 실제로 제가 몇 년 전에 통계를 봤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대기업들, 과연 사람들이 그 좋아하는 대기업에 몇 년간 일을 할까 했을 때 삼성이 좀 오래 있는데 그게 한 10년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내가 그렇게 막 초중고등학교 입시 막 하고 회사 가려고 열심히 준비해도 10년을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냥 산수로 봤을 때 그 10년 동안 번 돈으로 그동안 투자한 거를 다 뽑을 수 있을까? 못 뽑습니다. 못 뽑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직업은 원튼 원치 않든 여러 개를 가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그게 시간의 순서대로 예전에는 갖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가령 내가 회사 다닐 때는 회사 일을 쭉 하고, 회사를 마치면 회사에서 퇴직을 하면 또 다른 직업을 갖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꼬리에 꼬리를 묶는 걸 했지만, 이제는 그게 어느 시간의 축으로 싹 잘랐을 때 여러 개가 다다다다닥 걸려야 제대로 살려고 있는가. 그게 바로 엔잡러 시대가 된 거죠. 저도 그런 거죠. 그림도 그리지만 이렇게 강연도 하고 또 글도 쓰고 또 카페 사장, 밤에는 또 맥주도
판매하고 또 사람들 만나고 또 여행도 다니고 다양한 일을 하고 있죠.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는 앞으로 가져야 될, 그러니까 뭐 원튼 원치 않든 가는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